나는 복수하기 위해 그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재벌가의 상속녀를 파멸시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한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증오했던 그 아이가 실은 내가 낳은 친딸이었다는 것을요. 병원에서 바뀐 두 아이. 한 명은 재벌가에서 오만하게 자랐고 다른 한 명은 가난 속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엄마의 선택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때 저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죠.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저는 제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제 딸, 지아는 제 삶의 전부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얼굴이었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안아주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세상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랐습니다. 지아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엄마 오늘 힘들었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어린 손으로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죠. 그럴 때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지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까봐 자기 욕심을 숨기는 아이였어요.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올 때도 유행하는 신발을 신고 다닐 때도 지아는 그저 웃으며 나는 이게 더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청소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에게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해지는 순간들도 많았지만 집에 돌아와 지아의 얼굴을 보면 모든 게 괜찮아졌습니다. 지아는 점점 성장했고 저는 그 아이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었지만 매달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그 아이의 꿈을 이뤄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렇게 우리는 모녀가 아닌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지아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꿈 이야기까지. 지아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엄마, 내가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멋진 옷 많이 만들어줄게요. 엄마가 제일 예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때 지아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밝은 눈빛, 그 따뜻한 미소. 저는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지아에게 갑자기 친구가 생겼어요. 아니, 정확히는 새로운 무리의 타깃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엔 저도 좋아했습니다. 지아가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사회성을 키우는 게 나쁠 건 없으니까요.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모임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조심해서 다녀와. 너무 늦지는 마. 저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요. 지아는 원래 착한 아이였고 저는 그 아이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지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고 무언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자주 지었어요. 제가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눈빛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학교 일로 좀 피곤해서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수능을 앞둔 시기였으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지아를 위해 야식을 만들어주고 피곤해 보이면 비타민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어두워져 갔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에 악몽을 꾸는지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아침이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쉬곤 했죠. 어느 날 저는 지하의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 아이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그녀가 나를 괴롭혔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 머리에 음료수를 부었다. 다들 웃었다. 나는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칠 곳이 없다. 엄마한테는 말할 수 없다. 엄마가 걱정할까 봐. 그녀는 내가 가난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심하게 괴롭힌다. 너희 엄마는 청소부지? 냄새 나지 않아?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엄마를 욕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는 학교 가는 게 두렵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일을 당할까 생각하게 된다. 차라리 죽고 싶다. 일기장을 읽으면서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걸 혼자 견디고 있었다니. 저는 즉시 지아를 불러 물었습니다. 지아야,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너를 괴롭혔어? 지아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기에 쓴 거예요. 하지만 제가 계속 물어보자 결국 지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아의 친구가 어느 날 특별한 모임에 지아를 초대했다고 합니다. 부잣집 애들이 모이는 곳인데 너도 한번 와봐라고 했다죠. 순진한 지아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재벌가의 딸이 있었습니다. 소희는 겉으로는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가진 학생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선생님들에게도 모범생으로 통했죠.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소희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을 깔보고 괴롭히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아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소희는 지아에게 친절한 척했습니다. 너 정말 예쁘다. 우리 친구 하자라고 말했죠. 지아는 그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소희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사소한 트집을 잡기 시작했죠. 지아야, 너 그 옷 어디서 샀어? 동대문? 하하, 나는 그런 데서는 안 사. 냄새 날 것 같아서. 너희 엄마는 뭐 하시는데? 식당에서 일하신다고? 아, 그래서 너한테서 기름 냄새가 나는 거구나. 그런 말들이 계속됐습니다. 지아는 처음엔 참았어요. 하지만 소희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지아의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렸고 또 어느 날은 지아의 책상에 거지라고 낙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아를 모욕했죠. 가장 끔찍했던 건 어느 날 방과 후였습니다. 소희는 지아를 옥상으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아의 머리를 잡고 난간 쪽으로 밀었습니다. 너 같은 애는 없어져도 아무도 안 찾을 거야. 내 엄마나 너나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야. 지아는 그때 정말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선생님이 발견해서 살았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지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저는 지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장 학교에 가서 따져야겠어. 경찰에도 신고하고. 하지만 지아는 제 팔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그러면 더 심해질 거예요. 소희네 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에요. 학교 이사장이랑도 친하고 경찰서장도 아는 사이래요. 우리가 뭘 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도 제발 엄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졸업하면 끝이에요. 그냥 조금만 더 참을게요. 저는 지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죠. 알았어.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이후 저는 지아를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왔습니다. 틈만 나면 학교 근처를 배회하며 지아가 안전한지 확인했어요. 밤에는 지아를 안고 자면서 괜찮아, 엄마가 있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던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했습니다. 일이 밀려서 어쩔 수 없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지아야, 엄마 왔어.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지아의 방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지아는 거기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모습으로. 지아야, 지아야.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딸을 흔들고 안고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지아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유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아의 방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엄마를 사랑해요. 그런데 나는 너무 약한 사람인가 봐요. 엄마, 다음 생에는 꼭 행복한 딸로 태어날게요. 사랑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정신이 나갔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또 울었어요. 간호사들이 말리려 했지만 저는 그들을 뿌리치고 계속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친구들도 오지 않았어요. 오직 저 혼자서 지아를 보냈습니다. 지아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렇게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제 삶도, 제 희망도, 제 미래도. 장례를 치른 후 저는 정신을 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미쳐버렸죠. 집에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서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지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밝았던 미소, 그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그 차갑게 식어가던 모습.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더 부자였다면? 내가 더 힘이 있었다면?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지아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달이 난간 위에 올라가 있었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내버릴까? 지아가 있는 곳으로 가자. 바람이 불었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위험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강한 손이 제 팔을 붙잡았죠. 저는 뒤돌아봤고 거기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놓아요. 날 놓아주세요. 저는 발버둥 쳤지만 그는 저를 놓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난간 아래로 끌어내려졌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조용히 말했죠. 힘드시죠? 당신이 뭘 알아요? 당신이 뭘 안다고. 저도 가족을 잃어봤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압니다. 저는 그제야 남자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누구를 잃으셨는데요? 제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죠. 저는 제 딸을 잃었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지아의 이야기, 소희의 괴롭힘,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자체까지. 남자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말을 끊거나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쁜 엄마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엄마였어요. 다만 상대가 너무 나빴을 뿐이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다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당신 딸을 괴롭힌 그 집안 제가 압니다. 한국 굴지의 재벌가죠.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왜 저를 도우려는 거죠?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저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은인? 전 당신을 처음 봤는데요. 기억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7년 전 당신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7년 전 제가 아내와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자살하려 했을 때 지나가던 한 여성이 저를 구했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당신은 제게 말했습니다. 죽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그들을 기억하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라고요. 그 말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았어요. 이번엔 제가 당신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복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복수라니. 어떻게요? 저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당신을 키워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능력, 새로운 모든 것을요. 그리고 준비가 됐을 때 그 집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려는 거예요? 빚을 갚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부조리가 싫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약한 사람을 짓밟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어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시면 연락주세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두세요. 복수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제가 딸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공항에서 만나죠. 그렇게 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지아를 낳고 키운 그 땅을, 지아가 죽은 그 땅을 떠나 미국으로 향했죠. 미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그의 이름은 민준이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약속대로 저를 도와줬어요. 먼저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모든 기록도 새롭게 정리했죠. 이제 저는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어 공부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을 붙들고 공부했어요. 발음도 문법도 회화도.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혀가 꼬이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죠. 하지만 지아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지아야, 엄마가 꼭 복수해 줄게. 너를 괴롭힌 그 아이를, 그 집안을 무너뜨릴 거야. 1년이 지나자 어느 정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바로 비즈니스 교육이었습니다. 복수하려면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재벌가의 세계,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해야 해요. 경영학, 회계학, 마케팅, 심리학.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대학 강의를 듣기도 하고 민준 씨가 직접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특히 심리학은 중요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신뢰를 얻고 때로는 조종하는 방법까지. 저는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걸 이용하세요. 낮에는 민준 씨의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사무 업무였지만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됐어요. 계약서 검토, 미팅 참석, 때로는 협상까지. 당신은 빨리 배웁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대단해요. 민준 씨의 칭찬에도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아가 죽었는데 제가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밤에는 홀로 지아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으로 올 때 가져온 단 하나의 물건, 지아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지아야, 엄마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엄마가 꼭 내 원수를 갚아줄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고 비즈니스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외모도 많이 변했죠. 체중이 빠졌고 머리 스타일도 바꿨으며 옷차림도 세련되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과거의 제가 아니니까요. 과거의 저는 약했지만 지금의 저는 강했으니까. 민준 씨는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드디어요. 네.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복수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망칠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귀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한국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제 길을 깔아줬어요. 그 재벌가의 회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당신의 이력서는 완벽합니다. 미국에서 MBA를 받았고 여러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거뒀죠. 그들은 당신 같은 인재를 원할 겁니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하죠? 들키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과거 기록은 모두 지워졌고 새로운 신분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어요. 지아야, 엄마 왔어. 이제 시작이야. 한국에 도착한 저는 먼저 지아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지아야, 엄마야, 엄마 돌아왔어. 늦어서 미안해. 그리고 다짐했죠.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그 재벌가의 회사 신성그룹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어요. 조직도, 주요 인물들, 최근 프로젝트, 내부 문화까지. 신성그룹은 건설, 금융, 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회장인 강태준, 그가 바로 소희의 아버지였죠. 그에게는 두 번째 부인이 있었지만 자식은 소희 하나뿐이었습니다. 완벽한 상속녀로 키우고 있다더군요. 해외 유학도 보내고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민준 씨가 보내준 자료를 읽으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잘 살고 있었어요. 명문대에 다니며 SNS에는 화려한 일상을 올리고 있었죠. 반면 지아는 차가운 땅 아래 있었습니다. 면접 날이 왔습니다. 신성그룹 본사는 압도적이었어요. 수십 층짜리 유리 건물 로비에 걸린 거대한 샹들리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 여기가 지아를 죽인 집안이구나. 면접은 3차까지 있었습니다. 1차는 실무진 면접, 2차는 임원 면접, 그리고 3차는 회장 면접이었죠. 1차와 2차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대로 대답했고 제 경력을 잘 설명했어요. 면접관들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문제는 3차였습니다. 회장을 직접 만나야 했으니까요. 강태준 회장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면접 보러 온 한소연입니다. 한소연. 그게 제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강태준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강한 인상. 권력을 가진 사람 특유의 오만함이 느껴졌어요. 앉게. 짧은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앉았고 그는 제 이력서를 천천히 읽었어요. 미국에서 오래 있었나 보군. 네, 7년 정도 있었습니다. 왜 한국으로 돌아왔지?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에서 제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신성그룹의 비전, 성장 가능성,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해.
강태준은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어요. 면접은 30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예상 질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중간에 뜻밖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겪은 고통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나?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더 부서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 것 같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본인은 어떤 고통을 겪었나? 순간 지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무력하지 않기 위해서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마쳤죠.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하겠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신성그룹의 전략기획팀에 배치됐어요. 첫 출근 날 저는 회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조금씩 무너뜨릴 거야. 업무는 바빴습니다. 전략기획팀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준비하는 부서였어요. 신규 사업 검토, 투자 분석, 경쟁사 조사 등.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말에도 출근의 자료를 정리했어요. 소연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동료들이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괜찮았어요. 복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3개월쯤 지났을 때 제 노력은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고 그 프로젝트는 성공했어요. 소연 씨 덕분입니다. 분석이 정말 정확했어요. 칭찬을 받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6개월 후 저는 임원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프로젝트 발표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자리에 강태준 회장이 있었습니다.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준비한 데이터, 명확한 논리, 설득력 있는 결론.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강태준도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좋은 발표였네. 한소연 씨, 앞으로도 기대하겠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의가 끝난 후 강태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소연 씨, 차 한잔 하지 않겠나? 영광입니다. 회장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비서가 차를 내왔고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자네를 보고 있으면 옛날 생각이 나네? 네. 내가 젊었을 때도 자네처럼 악착같이 일했지.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치열하게.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쉽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아니야. 나도 많은 걸 희생했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어요. 자네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나? 돈 때문인가? 아니면 명예 때문인가? 목표가 있어서입니다. 목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태준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날카롭고 깊은 눈빛이었어요. 자네, 뭔가 숨기고 있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누구나 비밀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 강태준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좋아. 자네의 비밀은 묻지 않겠네. 대신 내 옆에서 일해주게. 네. 비서실장으로 오게. 내 옆에서 나를 보자 하는 거야. 이건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라면 회장과 가장 가까운 자리죠.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모든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정체가 들킬 수도 있으니까요. 고민이 되나?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그렇게 저는 강태준의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저는 강태준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 그의 고민, 그의 약점까지. 강태준은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깊은 외로움이 있었어요. 두 번째 부인과의 관계는 형식적이었고 딸인 소희와도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소희가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네. 어느 날 강태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딸이라는 게 원래 그런가? 아버지를 불편해하는 건가?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 딸은 괴물이니까요. 남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괴물. 하지만 겉으로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사춘기라 그런 것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네. 강태준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도 그냥 평범한 아버지잖아?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는 소희를 그렇게 키운 사람이야. 책임이 있어. 시간이 흐르면서 강태준은 저를 점점 더 신뢰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제 의견을 물었고 사적인 고민도 털어놨어요. 소연 씨는 가족이 있나? 아니요. 혼자입니다. 외롭지 않은가? 외롭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나도 외롭네.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진짜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짜 외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복수하려던 상대가 이렇게 인간적일 줄은 몰랐어. 하지만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다잡았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강태준이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소연 씨, 나와 함께하지 않겠나? 무슨 말씀이신지. 내 곁에 있어 달라는 거야. 내 새로운 동반자로.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자네는 나를 이해해주네. 내 외로움을, 내 고통을 알아주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내게는 필요해. 하지만 회장님께는 부인이 형식적인 관계야.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지. 강태준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해봐주게. 나는 진심이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된다면 복수하기가 더 쉬워질 거야. 며칠 후 저는 강태준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성가의 새로운 안주인이 됐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운명은 제게 잔인한 진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새로운 동반자가 된 저는 그 집안의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거대한 대저택이었어요. 정원, 수영장, 수십 개의 방. 지하와 함께 살던 그 좁은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죠. 하지만 화려함 속에서도 저는 차가웠습니다. 이 모든 게 지하를 죽인 집안의 것이니까요. 이제 소희를 만나게 되겠지. 그 아이를, 내 딸을 죽인 그 괴물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소희를 봐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차분하게, 냉정하게 대하기로. 소희와의 첫 만남은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강태준이 가족 식사를 준비했고 저도 참석하게 됐죠. 소희야, 인사해라. 이분이 앞으로 우리 집에 계실 한소연 씨다. 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 그 눈, 그 표정. 이건. 소희는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긴 머리, 맑은 피부, 우아한 분위기.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아가씨였죠. 하지만 저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그 목소리, 그 억양, 심지어 말하는 습관까지. 이건 지아의. 아니, 말도 안 돼. 제가 잘못 본 거겠죠. 너무 오래 지아를 그리워한 나머지 환각을 보는 것일 수도. 하지만 식사 내내 저는 소희를 관찰했습니다. 그 아이가 웃는 방식, 음식을 먹는 모습, 머리를 넘기는 습관.
모든 게 지아와 닮아 있었어요.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그냥 비슷한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지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소희의 얼굴과 비교했어요. 눈의 모양, 코의 라인, 입술의 곡선. 물론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소희는 더 세련되고 우아해 보였죠. 하지만 기본적인 윤곽은 비슷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생각이 들자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먼저 소희의 출생 기록을 찾았습니다. 병원 기록, 출생 증명서, 모든 것. 그리고 지아의 출생 기록과 비교했죠. 놀랍게도 두 아이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그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들, 의사들의 명단까지 찾아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정전이 됐고 잠깐 동안 혼란이 있었다고. 그때 뭔가 일어난 거야. 확신을 얻기 위해 더 조사했습니다.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 중 한 명을 찾아냈어요. 이미 은퇴한 나이든 여성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인터뷰하는 척하면서요.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간호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날 밤 정전이 있었죠. 신생아실이 깜깜해졌어요. 백업 전원이 들어올 때까지 몇 분 정도. 그때 무슨 일이. 아기들이 울기 시작했고 우리는 당황했죠. 어둠 속에서 아기들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후에는요? 전기가 다시 들어왔고. 그때 이상한 게 하나 있긴 했어요. 간호사는 불편한 표를 지었습니다. 아기 팔찌 말이에요. 한 아기의 팔찌가 느슨해져 있었어요. 거의 빠질 뻔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아기였나요? 그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워낙 혼란스러웠고 빨리 다시 채웠으니까요. 하지만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신생아 팔찌는 단단하게 채우거든요. 저절로 느슨해질 리가 없는데. 혹시 누가 일부러?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 의심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의심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기들을 바꿔놨습니다. 정전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결과 지아가 제 진짜 딸이 재벌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재벌가의 딸이 저에게 왔죠. 그럼 내가 키운 아이는, 내가 사랑했던 지아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뒤섞였어요.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 죄책감. 내가 진짜 딸을 증오했다는 거야. 내 핏줄을, 내가 낳은 아이를 파멸시키려 했다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럼 죽은 지아는 재벌가의 딸이었다는 거잖아. 내가 키운 그 아이는 강태준의 친딸이었어. 모든 것이 뒤바뀐 운명. 바뀐 인생. 만약 아기들이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 소희는 저와 함께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아는 강태준의 딸로 재벌가에서 풍족하게 자랐겠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바뀐 아이들, 잘못된 가정에서 자란 두 생명. 그리고 그 결과 한 아이는 죽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지켜줬어야 했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죽은 아이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방에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강태준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소연 씨, 괜찮은가? 어디 아픈 건가?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제 복수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하지? 소희를? 하지만 그 아이는 내 딸이야. 강태준을? 하지만 그도 피해자잖아. 그럼 운명을? 신을? 분노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허무함만 남았죠.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소희에게 진실을 말한다. 너는 내 딸이야. 우리는 병원에서 바뀐 거야. 하지만 그러면 소희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아버지라 믿었던 사람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는 걸 알게 되면? 둘, 진실을 숨긴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그저 소희 곁에 머문다. 진짜 엄마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동반자로서. 어느 쪽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기로. 소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복수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딸로서. 진짜 제 딸로서요. 소희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우아하고 교양 있고 똑똑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외로워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진짜 웃지 않았어요. 가식적인 미소만 지을 뿐. 아버지인 강태준과도 거리가 있었고 계모인 전 부인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죠. 이 아이도 외로웠던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소희의 일기장을 보게 됐습니다. 방 청소를 돕던 중이었어요. 소희가 외출한 사이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고 거기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읽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읽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도 가면을 썼다. 완벽한 재벌가의 딸이라는 가면. 모두가 나를 부러워하지만 아무도 진짜 나를 모른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저 후계자로만 보시는 걸까? 나는 그저 강씨 가문의 상속녀일 뿐인가? 학교에서 만난 그 아이가 부러웠다. 가난해 보였지만 엄마와 진짜 행복해 보였다. 나는 왜 그럴 수 없을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문장. 그날 내가 그 아이를 괴롭힌 건 질투 때문이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그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는 그 아이가 너무 부러웠다. 그래서 망가뜨리고 싶었다. 나만 불행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후회했다. 진짜로. 밤마다 악몽을 꾼다. 그 아이가 나타나서 묻는다. 왜 나를 죽였어? 나는 대답할 수 없다. 나도 모르니까. 일기장을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소희도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롭고 비뚤어진 아이였을 뿐. 그리고 그건 어쩌면 환경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재벌가라는 차가운 환경,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한 어린 시절. 만약 이 아이가 나와 함께 자랐다면? 만약 소희가 저와 함께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남을 괴롭히는 아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키운 지아가 재벌가에서 자랐다면 그 아이도 소희처럼 됐을까요? 결국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야.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소희를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그 아이가 지아를 괴롭힌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도 피해자였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해야 할 일은 소희를 구하는 거예요. 제 진짜 딸을 비뚤어진 길에서 되돌리는 것. 다음 날부터 조금씩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연스럽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소희야,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안 할래? 처음에 소희는 경계했습니다. 왜요?
무슨 속셈이에요? 속셈은 없어. 그냥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요? 저랑요? 응. 너에 대해 알고 싶어. 소희는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따라왔습니다. 정원을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날씨, 학교, 사소한 것들에 대해. 소희는 형식적으로 대답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 씨는 왜 저희 아버지를 선택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외로웠어. 나도 내 아버지처럼. 외로워서요? 응. 세상에서 혼자라는 느낌 알지? 아무도 진짜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느낌. 소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알아. 네. 너도 외롭다는 거 알아.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롭다는 거.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어떻게 아세요?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나도 한때 그런 눈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 소희와 저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대화했고 주말에는 함께 쇼핑도 갔어요. 소희는 점점 제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소연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어느 날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데? 제가 예전에 나쁜 짓을 했어요. 한 아이를 괴롭혔어요. 그 아이는 결국 죽었어요. 소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괴물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너무 괴로워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저는 소희를 안아줬습니다. 제 진짜 딸을. 괴로웠구나.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애를? 용서.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키운 딸을 괴롭힌 아이를?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는 제 친딸이에요. 제가 낳은 아이. 소희야, 용서는 쉽지 않아.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그리고 변하려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응. 하지만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으니까. 소희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소연 씨, 엄마처럼 느껴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래. 나는 내 엄마야. 진짜 엄마.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제호부 새로운 시작.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소희는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차갑고 오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조금씩 따뜻함을 되찾아갔습니다. 학교에서도 달라졌다고 했어요. 더 이상 남을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약한 친구들을 도왔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애를 도와줬어요. 그래, 잘했네. 그 애가 고맙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어요. 소희는 밝게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죠. 강태준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소연 씨 덕분이네. 소희가 이렇게 밝아진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소희는 원래 좋은 아이예요. 그냥 길을 잃었던 것뿐이죠. 자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강태준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진심으로. 저는 복잡한 표로 웃었습니다. 강태준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뿐. 하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실. 소희에게 말해야 할까? 내가 내 친딸이라고. 고민이 계속됐습니다. 말하면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어느 날 민준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요. 그런데 복수는 포기하신 모양이군요. 들켰나요? 당신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차가운 눈빛이 아니라 이제는 따뜻해 보입니다. 민준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복수가 항상 답은 아니니까요. 당신이 평화를 찾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키운 딸은 죽었어요. 그걸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구할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천만에요. 당신이 저를 구해준 것처럼 저도 당신을 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지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아야. 엄마가 복수를 포기했어.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증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사진 속 지아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는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 환청처럼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소희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다음날 저녁 소희를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소희야, 할 이야기가 있어. 네, 뭔데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너 태어난 병원에서 바뀌었어. 그날 밤 병원에 정전이 있었어. 네. 그리고 그때 뭔가 일어났어. 두 아기가 바뀐 것 같아. 소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희야, 나는 내 친엄마야. 네. 넌 병원에서 바뀐 거야. 원래는 내가 너를 키웠어야 했어. 하지만 실수로. 아니, 누군가의 의도로 바뀐 거지.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괴롭힌 그 아이는 아빠의 친딸이었어. 그리고 내가 키운 딸이었지. 아, 소희는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얼른 소희를 붙잡았어요. 소희야, 괜찮아. 진정해.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그럼 제가 죽인 건. 소희는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정말 괴물이에요. 아니야. 넌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하지만 저는 소희를 꼭 안아줬습니다. 소희야,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함께. 어떻게요? 어떻게 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 하지만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낳은 아이야.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 소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엄마. 처음으로 소희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너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하는 거야. 그리고 지아를 위해 살아가는 거지. 지아가 살지 못한 삶을 내가 대신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있어.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지아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소희는 지아가 있는 납골당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나빴어요.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지아 앞에서 손을 모았습니다. 지아야, 엄마야. 이제 엄마는 알았어. 복수는 답이 아니라는 걸. 증오는 또 다른 증오만 낳을 뿐이라는 걸. 엄마는 이제 내 동생을 돌볼 거야. 아니, 내 언니를.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가도록.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지아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잘했어. 그 후로 저와 소희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강태준에게는 아직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어요. 소희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것. 어느 날 소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너 봉사활동 하고 싶어요. 봉사활동? 네.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힘든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요.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장학재단도 만들고 싶어요. 언니 이름으로요. 그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저는 소희를 안아줬습니다. 지아가 기뻐할 거야. 정말요? 응. 분명히. 소희는 웃었습니다.
예전의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심 어린 미소였죠. 그리고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로. 지아야, 봤니? 내 언니가 이렇게 변했어.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몇 달 후 소희는 정말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지아 장학재단.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첫 장학금 수여식 날 소희는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한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줬고 그 사람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일을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단은 제가 상처 준 그분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분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과거를 속죄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희의 연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어요. 지아야, 봤니? 내 이름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고 있어. 내가 헛되이 간 게 아니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응, 정말 잘하고 있어. 언니도 용서해 줄까요? 지아는 이미 용서했을 거야. 그 아이는 착한 아이였으니까. 저도 언젠가 언니만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잖아. 소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소희야.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한때 저는 복수에 불타 있었습니다. 증오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용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지아가 그립고 여전히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는 이제 딸이 있습니다. 다시 찾은 딸 소희가